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 윤현동 대표 세무사입니다. 지금 5월, 6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 병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성실신고 대상자잖아요. 매출이 5억이 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창 소득세 신고 중이실 텐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경비라든지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소득세 신고할 때 매출에 대해서 조금 잘 책정을 해야 되는데 매출이 중복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병원 매출이 얼마인지는 알 거잖아요, 세무사 사무실도. 근데 중복되는 이유가 보험 매출을 입력하는 란하고 그 다음에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입력하는 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입력을 한 다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중복분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분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해도가 조금 낮으면 약간 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해서. 최근에는 병원 전문 세무법인에 많이들 맡기시기 때문에 이런 중복분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긴 한데 아직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 차트상에 나와 있는 총 매출액과 세무법인에서 신고하는 그런 매출액의 차이를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매출 누락 여부인데 매출 누락이 생길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데 이제 사업용 계좌를 세무법인에서 검토하게 돼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5억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매출 부분에 대해서 통장 입금액 이상은 현금 매출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 입금액이 더 많다, 신고한 금액보다. 이 신고한 금액은 뭐냐면 1월 달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병위원회 매출을 미리 신고를 해놓거든요.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까 통장을 열었는데 통장 입금액이 우리 1월 달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때 신고한 금액보다 이 현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분을 수정신고해서 높여놓고 그 금액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우리 차명 계좌를 쓴다든지 매출 누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한 95%에서 97%? 8% 이 정도가 전부 다 카드 결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누락 여지가 최근에는 거의 없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 입금액이 조금 많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경비 체크인데 경비 중에 이제 좀 종종 누락되는 것들이 있어요. 누락되는 경비 중에는 뭐가 있냐면 주로 신용카드 누락인데 신용카드는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락이 안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누락이 아주 가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카드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한번 갱신을 했어요. 그러면 원장님들은 갱신한 카드니까 동일한 카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아예 갱신이 됐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한 번 더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갱신을 했는데 새로 받은 카드는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 카드는 지금 누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세무에서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항을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카드를 내가 하나를 더 쌌는데 이거는 갱신을 했는데 이런 거는 국세청이 알 수는 없어요. 그 자료상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경리의 몫인데 아무래도 개인 의원들 급에서는 격리를 거의 두지 않기 때문에 내부 관리가 조금 부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좀 체크를 하시고요.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가 카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년 카드 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하는데 어느 해에는 2천만 원이다 이러면 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리거든요. 혹시 카드 좀 갱신을 하시거나 좀 누락되거나 삭제하신 게 있습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인 거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신경 써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사용분이에요.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면 보통 전표를 모으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전표가 전부 다 국세청 홈택스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해외 사용분은 국세청 홈택스에 집계가 안 돼요. 그래서 카드 전표를 필수적으로 세무법인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안 갖고 있다라고 하면 카드사에 연락해서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받아서 해외 사용분을 제출을 해야지만 경비 처리가 돼요. 근데 병원을 운영하면서 경비 처리할 목록 중에 해외 사용분이 뭐가 있느냐 하실 수 있는데 학회 참석이 국내에만 있지 않고 해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업 연관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됩니다. 왜 전체가 아니라고 했냐면 학회는 하루나 이틀 있었는데 일주일간을 체류한다고 해서 일주일 전체 체류 비용이 경비 처리로 인정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누락하는 게 의사 회비라든지 아니면
되면은 우리 학회비, 그 다음에 의료 배상공제, 뭐 납입금액 이런 것들이 종종 누락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뭐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뭐 비용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비영리 단체면은 카드 단말기가 없어서 뭐 현금하고 영수증을 받게 되거든요. 받은 영수증은 필히 세무법인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도 나오진 않거든요. 이런 게 좀 종종 누락돼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쌓이면 한 50% 정도 절세 금액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흔히 발생하진 않지만 환자 합의금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시경을 하다가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도수치료를 하다가 뭐 갈비뼈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 환자와 어떤 합의를 봤다 그래서 합의금을 했다 그러면 사업용 계좌를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의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계좌이체 내역과 합의서를 세무법인에 제출하시면 이것도 경비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합의금도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 관련해서는 내가 차량 등록증도 주고 뭐 감가상각도 하고 카드 등록해놨으니까 이 카드로 기름 넣으면 유류돼도 되고 하니까 다 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빠지는 두 가지가 뭐냐면 자동차 보험료,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것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 납입 내역서를 보내주는 거고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납입 증명 같은 거 띄면 그 자동차 세가 나와요. 왜냐하면 서울에 살면 서울시, 뭐 대구에 살면 대구시에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납입 증명서 떼서 자동차세도 경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우리가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원할 때 흔히 안 빠지고 다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장비를 살 때 현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리스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금융 리스를 할 때도 리스 지급액에 이자가 붙어 있어요. 왜냐면 리스 원금이 있고요. 1억짜리를 샀는데 매달 뭐 200만 원씩 낸다. 근데 210만 원을 낸다 그러면 200만 원은 원금이고 10만 원은 이자거든요. 이것도 이자 비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환 스케줄표를 달라고 하면 리스회사에서 보내줘요. 거기에 원금과 이자가 구분돼서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를 세무법인에 제출을 하면 다 경비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관련 소송 비용, 아까 얘기했던 합의금은 합의가 잘 됐을 때 경비 처리하는 방법이고, 합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경비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일반적으로 뭐 누구하고 어떤 사업 관련이 없는 뭐 이혼 소송이라든지 다른 소송이 있다 그러면 경비 처리가 되진 않아요. 근데 환자와의 분쟁, 뭐 진료와 관계된 문제죠. 이런 것들은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요. 내가 이렇게 소송을 해서 변호사비도 들었지만 저쪽에서 어느 정도는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 배상금도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제출하면 거기 금액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하고 그 다음에 경비까지 봤는데, 그 다음 단계가 소득공제예요. 매출에서 경비를 빼면 순이익이잖아요. 순이익에서 그대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를 그렇게 많이 받을 건 없는데, 그래도 세율이 높기 때문에 100만 원만 누락해도 50만 원 절세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부양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면 전부 다 부양가족으로 놓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만약에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 배우자는 나와 동등한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될 대상인 거지, 나의 부양자로 해서 소득공제 받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사람 위주로 해서 부양가족으로 놓을 수 있고,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중복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삼형제인데 나도 부모님 공제하고 뭐 형도 공제하고 동생도 공제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누구 한 명이 해야 되겠죠. 만약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생존해 계신다면 아버지는 제가 공제받고 그 다음에 어머님은 형이 공제받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중복만 안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부양가족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란우산 공제, 이거는 보통 개원할 때 처음 초창기에 이거 가입하시라고 다 안내를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일정 시간 지나서 가입하려고 보면 당신 소상공인 아니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안 된다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개원하자마자 가입을 전부 다 유도를 하거든요. 이런 노란우산공제도 그 순이익에 따라서 좀 차등은 있겠지만 뭐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통 병원들은 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만 원 소득공제가 되면 거의 뭐 100만 원 정도 절세된다고 봐야죠. 세율이 높으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소득공제에서 큰 금액이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까지는 100%가 소득공제되고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 70% 공제. 그렇게 보면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4,400만 원이 공제되거든요. 내가 뭐 한 1억 투자하면 안 되냐? 벤처에서 괜찮은 데가 있는데 가능합니다. 공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 5천 초과는 30% 보호가 돼요. 그래서 내가 1억 했다 그러면 3천까지는 100, 3천에서 5천까지는 70%, 5천 초과는 30% 이렇게 소득공제가 되는데, 보통은 5천만 원을 가장 많이 공제를 받으세요. 그러면 소득공제 금액은 4,400, 세금으로 따지면 1,900에서 2,100 사이가 돼요. 그 정도 절세 효과면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앞에 보셨듯이 노란우산 공제해봤자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밖에 공제 안 되거든요. 근데 벤처 투자하면은 5천 투자하면 4,400만 원의 공제 이렇게 됩니다. 벤처 투자 금액은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까지 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이제 확정되는데 거기서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나와요. 그럼 이 세금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병의원에서 주로 많이 받는 세액공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여태까지 많이 받아왔죠. 근데 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새로 생겼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뭐 자잘한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그 세액공제를 통합해서 이걸 하나로 퉁치자 이런 거예요. 근데 23년과 24년은 기존에 여태까지 받아왔던 고용중개세액공제, 뭐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투자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새로 바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도 되고 선택할 수 있어요. 23년과 24년은. 그래서 유리한 방향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요율이 되게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용중개세액공제는 청년이면은 수도권 기준으로 한 명당 1,100, 그 다음에 비청년이면은 770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새로 바뀐 세액공제는 청년일 경우에는 1,450만 원, 일반일 경우에는 850만 원. 그러니까 통합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통합은 말 그대로 다 통합한 거잖아요. 일반 고용중개세액공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고 해서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대신 납부해 주는 거죠.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것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항목으로. 그 두 개를 합친 것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통합이 유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체크해야 돼요. 뭐냐면 이 고용중개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적용받은 세액공제 20%를 농특세로 역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통합고용중개 세액공제는 농특세가 발생되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20% 농특세가 발생하니까 절세 효과가 20%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 고용중개 세액공제와 기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농특세가 발생되느냐? 고용중개 세액공제는 발생이 되는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특세가 없어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절세액의 크기를 보면 보통은 통합고용중개 세액공제가 조금 유리하긴 한데 역으로 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중개 세액공제 합이 더 절세 효과가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둘을 전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는 통합고용중개 세액공제잖아요.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있어요. 통합이 많이 되죠. 복잡하니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의료 장비를 지방에서 매입했다고 하면 거기에 10%를 내 종합소득세에서 절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액공제죠. 근데 개원할 때 사는 건 혜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증설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건 혜택이 없는데 내가 계속 개원 운영하다가 기존 장비가 낡아서 대체해서 샀다라고 하면 이건 대체 투자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수도권 내라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비를 산 적이 있다. 그리고 나 중고가 아니다. 신품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세무법인에 얘기를 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해당되면 적용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건 아직 안 되고요. 그 의료 장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메스라든지 청진기는 이제 기계장치로 의료 장비로 보진 않거든요. 의료 기기가 아니라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구로 보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중에 개인형 퇴직연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 저번에 한번 절세되는 금융상품 할 때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거 가입하시면 그래도 12에서 15% 정도 소득금액에 따라서 절세가 가능해요. 납입액에서. 그리고 특이하게 성실신고 대상자는 매출 5억이 넘는 사람들은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업종별로 다른데 우리 의료업종은 5억 기준이에요. 뭐 도소매는 15억 기준이고 각각 다 업종마다 다른데 우리는 5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할 때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료비 금액에 지출한 금액의 몇 프로, 교육비 지출한 금액 몇 프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12에서 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병의원들을 한 10년 이상 대행하면서 봤더니 성실신고 대상자 중에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공교육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거의 들지가 않아요. 물론 뭐 교복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뭐 도서 구입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비로 들어가긴 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고 자녀가 대학교 정도 입학해야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일단 3%를 좀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3%를 의료비로 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초과분이 이제 우리 공제금액에 적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녀가 대학교 가고 그리고 본인 교육비도 가능해요. 내가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라고 하면 그 학비도 가능합니다. 본인은 대학원까지, 그 다음에 다른 부양가족은 대학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되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해외 유학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맞으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세무사님한테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 좀 독특한 경우로는 양도양수로 개업을 한 경우에는 권리금을 경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은 언제 경비 처리했냐면, 내가 23년도에 양도양수로 권리금을 주고 개원을 했다 하면 23년 재무제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향후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경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23년에 개원해서 23년에 권리금을 지불했는데 23년에 권리금 지불한 걸 설정을 해놓지 않았다면 향후에는 못 집어넣어요. 발생했던 연도 재무제표에 산입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23년도에 중도 개원했을 때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을 합산해야 되거든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와는 달리 근로소득은 소득공제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연말정산하듯이. 그래서 중도에 퇴사하고 개원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아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 연말정산까지 종합소득세 때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이 이럴 경우에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신고하면 보통 넷째이기 때문에 네트 급여를 지급했던 종전 직장에다가 안문정산 내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소득세도 일부 또 환불해서 줍니다. 그것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